2016년 12월 31일 전 세계는 설레는 마음으로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57, 58, 59 해가 바뀌는 순간 그런데 60초라니요? 이렇게 2017년은 1초가 더 추가되어 3153만 6001초의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1초. 이 시간은 어디서, 왜 생겨난 걸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초로 따지면 86,400초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시간은 똑딱똑딱 계속 흐르고 있죠. 시간의 종류에는 천문시, 원자시, 세계협정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문시는 지구의 자전에 기초하여 해가 들고 지는 것을 하루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과학자들은 절대적이고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원자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윽고 1967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원자시를 시간의 기준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원자의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쏜 뒤 원자의 상태 변화를 측정해 원자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 시간을 정의하는 건데요. 세슘 133이라는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원자에서 나오는 복사선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라고 정한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이 두 시계인 천문시와 원자시를 합쳐 보완한 세계협정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협정시에서는 2시간이 0.9초 이상 차이가 날 시 원자시에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윤초를 도입해 오차를 줄입니다. 윤초를 시행한 1972년부터 현재까지 총 27초가 늘어났으며 2018년에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세계 시간은 일반적으로 경도 15도 차이마다 1시간씩 다른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표준연구원에서는 5대 수소 메이저 원자시계와 5대 세슘 원자시계 총 10대의 원자시계를 통해 대한민국 표준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대의 원자시계에서 측정한 신호들 사이의 오차를 정밀하게 측정해 그 결과값을 프랑스의 국제도량형국에 보내고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세계협정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기계식 시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2세기에서 13세기 무렵 수도원에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자동으로 종을 울리는 대형 시계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십 분의 시간 오차가 발생해 해시계나 물시계를 기준으로 시간을 보정할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러한 오차는 17세기 하위헌스 추시계가 나오면서 하루 1분으로 줄어들었으며 18세기 후반 영국의 기계공 해리슨이 80일 동안 5초가 틀리는 정밀시계 크로노미터를 제작, 기술의 발전을 거듭해 19세기 말에는 수정시계가, 오늘날에는 원자시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1초라는 찰나의 시간. 실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오차로 인해 현대 생활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00분의 1초가 틀리면 GPS 간 시간의 신호가 맞지 않아 1초당 무려 300m의 위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10억분의 1초가 틀린 경우에는 비행기 이착륙 시 정확한 측정값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군요. 앞서 알아봤던 원자시의 기준인 세슘 원자시계는 3만 년에 1초의 오차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크리스 1이라는 세슘 원자시계를 개발했으며 오차는 약 300만 년에 1초,
이는 전 세계 400여 개의 원자시계에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일 만큼 정확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현재는 크리스원의 오차를 10배 이상 줄인 세슘 원자 분수 시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자시계의 오차를 줄인다는 것은 원자의 진동값을 변하게 하는 주변 환경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는 전기장, 자기장, 온도 등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측정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해 미국에서 측정한 세슘 원자시계의 1초와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1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 하여금 외부의 영향이 0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크리스원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이 가로 방향으로 너무 빨리 휙 지나가기 때문에 원자가 떨리는 진동수를 세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웠지만 세슘 원자 분수시계는 극저온으로 냉각된 세슘을 위로 쏘았다가 중력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떨어지는 동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기존보다 100분의 1 정도 민감한 반응까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자시계의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원자의 상태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자시계의 오차가 획기적으로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세슘 원자시계, 세슘 원자 분수시계의 그 목표는 한 1억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스피드를 추구하는 현대에서 시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은 곧 우리 삶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천분의 1초에 울고 웃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스포츠. 간발의 차로 승패가 달라지거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록 경신은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희열과 흥분을 안겨주죠. 올림픽에서의 시간 측정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시간 기록은 스위스의 한 시계 회사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시, 분, 초침이 하나로 놓인 휴대용 태엽 시계로 100m 육상의 공식 기록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측정에 있어 올림픽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수영 결승전. 3번 레일과 4번 레일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손을 뻗어 결승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동시간에 선수가 들어올 경우 심판들의 합의에 의해 판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심판 셋 중 2명은 존 데비스를 1위로, 1명은 랜스 라슨을 1위로 판정했고 결국 존 데빗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런데 추후 기계로 측정해보니 라슨이 데빗보다 0.1초 더 빨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라슨 측에서는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고 당시 신기록이었던 라슨의 기록조차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판의 눈과 귀에 의존해 경기 결과를 판가름하던 과거,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수없이 흘린 땀과 눈물이 단 한 번의 경기로 판가름나는 찰나의 순간, 보다 정확한 측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라슨 데뷔 사건을 계기로 수영 종목에 터치패드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오늘날 스피드를 겨루는 종목에서는 더욱 과학적으로 기록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1000분의 1초까지 다투는 경기로서 스케이트 날 끝이 결승전을 통과하는 순간에 기록이 측정되죠.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결승전 양쪽 끝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고감도 광전지가 결승전 통과 순간을 감지하면 기록이 측정되어 기록실 컴퓨터와 전광판으로 전송되고요. 또 경기 중간 기록 측정을 위해 선수들은 다리에 트랜스폰더라는 기기를 부착하는데 결승전에 도달하기 전
중간 코스 지점 양쪽에 설치된 기기에서 선수들이 매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의 기록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장대 높이뛰기는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선수의 힘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장대의 재질이나 탄력성에 따라 기록이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장대의 길이나 두께, 재질 등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나무를 사용하다 금속 장대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유리 섬유 장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수의 체격, 체중, 신장, 스피드 등을 고려해 4.5m에서 5m 길이의 장대를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여자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5m 06으로 러시아의 이신바에바 선수가, 남자는 인간새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라빌레니 선수가 6m 16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장대처럼 도구의 규제가 자유로운 종목이 있는가 하면 도구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축구공은 410에서 450g, 배구공은 260에서 280g, 야구공은 141.7에서 148.8g이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탁구공은 2.5g, 배드민턴에 쓰이는 셔틀콕은 4.75에서 5.5g의 기준을 맞춰야 경기를 치르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왜 결승전보다 더 오래 뛴 것 같지? 1994년 동아 국제마라톤 대회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라톤의 공식 거리는 42.195km인데 대회가 끝난 3일 후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다시 거리를 측정한 결과 세상에나 12.5m가 더 긴 42.2075km였다? 이는 구간을 측정하면서 좁고 굽어지는 구간의 거리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는 마라톤 전체 코스의 1000분의 1인 42.195m까지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12.5m는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락되었으며 원래 거리보다 더 많이 뛰었음에도 우리나라 김환기 선수가 2시간 8분 34초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0.1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 스포츠. 그 어떤 종목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기록이 경신될지 그들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적 때문에 압박키가 들린 차량. 뒤집히거나 화물이 쏟아지면서 다른 차를 덮치는 위험천만한 사고.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차량이 기준치 무게보다 화물을 20% 더 실으면 타이어 수명이 30% 줄고 제동거리는 20% 늘어나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과적 차량 사고로 인해 연간 약 1,200여 명이 사망하고 도로와 다리 보수 비용으로 1조 원가량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도로법에는 차량의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단속 장비 허용 오차 10%를 감안하여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4가지 종류의 과적 단속용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종류는 고정식 축중기인데요. 저속 축중기는 시속 10km 이하에서 무게 측정 오차가 5% 이내로 발생하고요. 고속 축중기는 시속 100km에서 10에서 20%의 오차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무게를 순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바로 여기
바닥에 숨은 패드 센서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합금 금속판 아래에 전기식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차량이 올라갔을 때 금속판이 눌려 휘어진 만큼 스트레인 게이지도 눌리면서 저항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값을 중량치로 환산하여 계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식 축중기는 오차가 크다 보니 아예 축중기를 들고 다니며 계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적 이동 단속반이 화물 차량을 세운 후 장비를 도로 바닥에 놓고 무게를 직접 재는 방식입니다. 축중기 자체의 무게만 해도 개당 최대 30kg에 달하는데 만약 5축의 차량을 잰다면 10개의 축중기가 필요한 것이죠.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고정식 축중기보다 정확도가 높아 단속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사실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듯이 차량이 저울에 올라가서 무게를 잴 때 가장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형 저울에 올라 무게를 한 번에 재는 계중기 측정 방식인데요. 특히 짐을 실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짐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후 무게를 빼면 차량에 실린 제품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제품 출하장, 고물상, 매립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정지해서 계측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당 측정 대수가 적어 효율이 낮다는 점인데요. 이동 중 측정은 가능하지만 오차가 높은 축증기. 오차는 낮지만 측정에 번거로움이 따르는 계중기.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 시스템이 바로 하이브리드 트럭 스케일입니다.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사일 패드 같은 경우에 화물 차량이 축을 들거나 축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차량들이 이제 그 중량을 속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장비는 차 전체 중량을 다 계측하기 때문에 축 조작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축 조작 단속을 100%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축중량과 총중량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습니다. 시속 10km 이하에서의 측정 오차는 0.2% 이내, 시속 100km에서는 1% 미만을 자랑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중량 검측 시스템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여도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400mm 두께의 콘크리트 저울대 밑쪽에 로드셀과 진동 감쇄 장치를 설치해 수평 진동을 최소화하여 수직 하중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19m의 트레일러가 진입해도 한 번에 총무게를 계측할 수 있고요. 30톤까지 측정하는 로드셀이 12개 설치되어 있어 360톤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과적뿐 아니라 공장 등의 제품 출하장, 컨테이너 중량이나 선박 과적 방지에도 응용하고 있으며 중량뿐 아니라 차종도 분류하여 교통량 조사와 과속 단속, 차량 높이와 폭, 길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안전을 위해 무게와 싸우는 과적 검측 시스템. 운전자들의 속임수가 교묘해질수록 측량 과학은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